우리 전체 GDP 증가율보다 소비 증가율이 계속 낮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계 부채가 많은 만큼 소비가 과거처럼 될 수가 없고요. 최근 집값 상승이 추세적인 상승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오르다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 거시경제 변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주가가 고평가된 게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미국 S&P 500을 명목 GDP로 추정해서 많이 고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보면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1.75%포인트예요. 지금 미국은 5.25%고요. 우리 3.5%죠. 그런데 미국이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면은 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할 것이다.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통계를 보면요.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이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올 5월까지 보면은 외국인 채권 자금이 11조 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금리 인상에 관계없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 보면요. 아시아계 자금이 47%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계 자금이 3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계 자금은 많지 않다는 거죠. 주식하고는 다릅니다. 주식은 외국인들 우리 27%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미국계 자금이 40% 이상입니다. 그러나 채권은 미국계 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 차가 커지더라도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낮고요. 그리고 금리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되죠. 우리 경제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올 상반기에도 0%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조금 회복될 때인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죠. 아마 6월부터 우리 소비자 물가가 2% 중후반에 진입할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나쁘고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이 혹시라도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더라도 저는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거래량도 들어오고 집값, 아파트 가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죠. 심리도 개선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할 때요. 집값 전망 CSI, 주택가격 전망 CSI 이런 걸 발표하는데요. 앞으로 12개월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가게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작년 11월에는 그 지수가 61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6월 최근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100까지 올랐습니다. 이 100의 의미가 뭐냐면요. 100보다 높으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100이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지금 100 균형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게 100 이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가 100 이하로 떨어질 것인가 그거는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금리, 환율, 주택가격의 적성성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금리는 서서히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집값에 금리가 영향을 주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특히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집값에 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값이 급등했다가 최근에 급락해가지고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PIR 소득에 비해서 집값, 그 다음에 렌트에 비해서도 집값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20% 이상 가대평가됐습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 최근 집값 상승이 추세적인 상승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오르다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 물론 급락했으니까 이제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급락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로 전환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08년, 2020년 세계경제 침체였죠. 그래서 세계경제가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가 부실해진 거죠. 미국 같은 데는 정부가 부실해졌어요. 얼마 전에 미국 국가 부도위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부 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데는 기업 부채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가계 부채가 많이 들었죠. 예를 들어서 97년에 가계 부채가 GDP 대비 50%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5%까지 늘었죠. 세계에서 가장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많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는요, 아주 큰 기업들이 부실해지고 수조 원씩 부실이 나니까 기업도 망하고 은행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계부채는 너무 다양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계부채가 많으면 우리가 소비할 능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구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요, 40만 원을 원금 이자 갚는 데 사용해야 돼요. 100만 원 벌어도 60만 원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많으니까 소비할 돈이 적으니까 우리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계속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그때 급등했거든요. 뭐 급등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돈을 안 빌렸으니까 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돈 잘 빌려주고 금리도 떨어지니까 우리 가계가 은행 돈이 내 돈이다. 그 은행 돈 빌려가지고 소비도 하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 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계가 부실해졌고 그 부실 상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로 가계 부채가 많으니까 우리 전체 GDP 증가율보다 소비 증가율이 계속 낮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계 부채가 많은 만큼 소비가 과거처럼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앞으로도 잘해야 2% 안팎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많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거 아닌데 쓸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PER도 최근에 15배까지 올라가지고 약간 좀 고평가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시경제 변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주가가 고평가된 게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미국 S&P 500을 명목 GDP로 추정해서 많이 고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보면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제가 우리 경제 명목 GDP에 올해 3% 성장한다. 그 전제 조건은 명목 GDP라는 게 실질 GDP 상승률하고 물가 상승을 더한 거거든요. 실질 GDP 1% 다른 데보다 좀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물가 2% 이 정도는 오를 거예요. 그래서 명목 GDP 3%를 가정하면요. 올 연말 적정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가 약 3,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요. 보통 M2에 비해서 우리는 코스피 시가총액이 가대평가됐냐 가소평가됐냐 과거 평균이 한 58이었는데요. 지금 5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코스피 시가총액이 M2 강의 통화에 비해서도 아직도 저평가됐다. 그리고 제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뭐 2021년 6월에는 무려 36%나 가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주식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가대평가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우리 주가는 아직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2분기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고를 줄이면서 생산 조정을 하고요. 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그 제조업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래도 우리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게 자동차거든요. 저는 그 수출을 보면서 수출 비중을 보면서 어떤 업종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작년 올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비중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게 반도체였죠. 그다음에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자동차였습니다. 아마 자동차는 올 상반기에도 좋고요. 뭐 하반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는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문제는 상반기에 안 좋던 반도체가 과연 좋아질 것인가. 저는 주가가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52,000원에서 최근에 7만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통계를 보면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고 미래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증가했어요. 조만간 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증가하면은 실제로 경기가 회복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 가면요. 수출이 뭐 기저효과도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중심으로 어느 정도 증가하면서 뭐 하반기 실적이 또 내년 초에 발표가 되는데 그동안
정말 어려웠던 반도체 경기에 이런 것들이 아마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조짐이 내년 상반기, 내년 초 통계에서 올 하반기 실적이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죠. 우리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거의 73%나 되거든요. 그런데 세계 수요가 위축되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실적이 1분기도 안 좋고 아마 2분기까지도 크게 좋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반도체 업종 주가는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는 저는 똑똑하다는 것이죠. 주가가 미래의 경기를 미리서 예상하고요. 빠르면 4분기부터 저는 디램 가격이 올라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 연구기관에서는요, 올 4분기에서 디램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반도체 업종 주가가 올랐는데 아마 2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텐데요. 이 주가의 선행성을 고려하면은 아마 빠르면 3분기부터 늦어도 4분기부터는 디램 가격도 오르고요. 반도체 업종 실적도 서서히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경기가 회복될 건가요? 우리 코스피가 올랐고 삼성전자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 상반기 코스피 업종별 상승률을 보면요. 첫 번째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운수장비, 쉽게 말씀드려 현대차, LG전자,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코스피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경기 관련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가가 예상한 것만큼 과연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선행지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거를 매월과 관심 있게 쳐다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거든요. 매월 1일 날 우리가 세계에서 수출입 통계를 제일 빨리 발표해요. 과연 일평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느냐. 그리고 뭐 4분기 와서는 제가 무역 수지가 흑자 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흑자를 낼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몇 달간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 미국 고용 데이터, 소비 데이터 제일 빨리 주간으로 알려주는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이걸 주간 데이터로 보고 그다음에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 고용 데이터 보면서 앞으로 몇 달간은 단기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